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여야는 오는 4월 29일 다시 또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오는 4월 29일 치러지는 경기 성남중원 재보선에 출마를 결심했는데요. 의원직 사퇴도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은수미 의원을 만나서 출마의 변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성남순이? 중순이. 중원순이. 아, 중원순이. 드디어 중원 시민으로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사하셨다면서요? 예, 성경 아파트요. 그 어디 있는 거예요? 성경 아파트가 상대원동이라고 네. 거기에 있는데요. 네. 정말 성남 구민 되기 어려웠어요. 왜요? 그래서 제가 그 주민자치센터에 가가지고 전입신고하면서 만세를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만세. 찍었어. 만세! 은수미 드디어 중원에 입성하다. 중수미 되다. 막 이런. 왜냐면요. 네. 왜 어려우셨어요, 근데? 전월세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제가 아. 제 가족들이 제가 작년 11월 19일 날 원래 사무실을 열었어요. 네. 총선을 준비하려고 네, 누가 네. 보궐이 된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때는 한 1년 5개월 남았으니까 천천히 하자. 그러면서 이제 집을 내놓은 거예요. 네. 근데 보궐이 되니까 이제 급해졌어. 집이 안 나가. 네. 왜 안 나가나 했더니 우리 주인께서 네. 월세를 2배로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30개 보증금 있고 네. 꽤 높아요. 네. 그러니까 반월세라고 그러잖아요. 반월세. 35만 원이었는데 이거 80으로 올려놓으신 거예요. 처음엔 어머머머. 90이었대요. 아니 그러니- 35만 원 월세를 네. 80만 원이요? 이 2배가 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이 안 나가. 근데 이제 가족들이 같이 가야 된다. 혼자는 안 된다. 네. 그러면서 한두 달 기다려 달라. 그 정도도 못 기다리냐. 그래서 기다리고 네. 또 기다리는데 수없이 사람들은 많이 온대요. 방을 보러.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했어. 안 된다. 나 혼자 옮긴다. 그래가지고 이번엔 중원에 이잡듯이 드셨어요. 네. 그런데 여기가 서민 아파트예요. 한 20평 정도 되는. 네. 그런데 이게 1,000만 원에 65만 원이에요. 이야. 상상이 가세요? 다들 그러고 산대요. 그러니까요. 중원이 서민의 도시거든요. 음. 다들 그렇게 얻고 사신다 그래서 그냥 얻었어요. 네. 그래서 아니 지금 근데 혼자서 살고 있는 거죠. 전월세 폭등해도 그래도 국회의원이면 그런 가격에 별로 큰 어려움 없이 그냥 훅훅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원님은 왜 이렇게 돈도 없어? 돈이 없어요, 돈이. 아니 속상해. 아니 그래도 저는 제가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 은수미가 도대체 이 전월세 폭등으로 중원 구민 되기가 한 3개월 걸렸는데 네. 그러면 일반 서민들 어떻게 사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65만 원을 주고 산다? 그래서 뭐 지금
굉장히 단촐하게 했고요. 네. 그래도 시간이 없어서 방 청소하고 이런 분을 좀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가족들이 말해서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네. 내가 빨리 해볼게. 지금 다들 걱정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정치부 기자들이 은수미 의원님 되게 좋아하잖아요. 소탈하시고 정의롭고 그리고 어떤 땐 또 너무 무모해. 왜 저렇게 국회의원이 안 나서도 되는데 막 나서서 같이 특히 이 노동 현장에 늘 출몰하셔서 네. 홍길동, 은길동이다 우리는 막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리고 사실 국회의원들이 막 그게 해결 안 되는 이슈에는 잘 결합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결합했으면 그래도 성과를 내야지. 그렇죠. 성과도 안 날 일에 괜히 들어갔다가 그냥 자기 이름만 기스난다 해서 안 들어가는 의원님들 되게 많은데 별로 그런 걸 안 가려. 전혀 가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시간은 걸리지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지금도 안타까운 게 쌍용 자동차 정리해고 문제 국회의원이 한두 명이 처음서부터 달라붙어 있으면 해결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이제는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삼성전자 서비스 문제라든가 이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처음부터 달라붙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얻지 못하는 혹은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얻지 못하는 자료, 문제 제기, 온갖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1년이 넘어서 해결이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 직접 경영진을 만나기도 하고 네. 어디 서민들이 거기를 들어갈 수 있어요.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의 대변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사진 안 찍혀도 좋으니 네. 물론 사진은 좀 찍혀야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성남 중원에 네. 내려가 보니까 인지도가 너무 없어가지고. 근데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진 안 찍혀도 좋으니 국민하고 함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시간은 걸려요. 하지만 저 항상 얘기하는 게 을지로위원회 1세대가 있을 거고 네. 1세대가 걸음을 쭉 뿌려놓으면 2세대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재선을 뚫고 살아남을지 모르나 살아남은 자는 반드시 을지로위원회 2기를 만든다. 이게 저희들 약속이에요. 네. 그럼 돼요. 자, 그냥 그 고통받는 노동자들 편에서 국회 환노위 계속 하시면서 노동자들 편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으로 계속 계시지. 왜 또 그걸 중간에 뿌리치시고 지역구에 도전하시겠다고 나서서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박근혜가 만든 거예요. 일각에서는 무모한 도전이다. 굉장히 무모한 은수미 또 도전이죠. 시작했어. 아니 그래서 저돌적인 저 도전 어떻게 해? 뜯어 말려봐. 막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사정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비례의원으로 끝을 낼지 아니면 재선을 도전할지를 좀 고민을 했는데 작년 10월에 중원에서 몇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너 혹시나 재선도 좀 마음이 있으면 여기 서민의 도시야. 그러니까 네가 중앙에서 하는 그 활동을 여기서도 한번 해봐라. 네. 한 총선까지 한 1년 5개월 남았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여하면 마음을 얻을 거다. 네. 우리가 너를 이렇게 봤더니 정말 바닥은 잘 웃고 돌아다니더라. 아무 데서나도 잘 자고 네. 마음에 든다 해서 몇 분이 찾아오셨어요. 네. 그래서 제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중원에 87년에 있었어요. 그때는 87년도에 예, 중원에 거기는 있었어요. 왜 가셨어요? 백기한 선거 대책본부 성남 안양 책임자로 가서 민주화운동을 함께 했었는데요. 중원이 그 유명한 백선본. 예. 백선본이라고 하죠. 네. 정말 뜨거운 도시. 정말 민주화의 열망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인상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통계나 이런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분당이 아파트 거주율이 70%면 네. 여기는 반대예요. 단독주택 거주율 그러니까 빌라나 단독주택 거주율이 70%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거의 없고. 없어요. 네. 이런 곳이거든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박정희 때 네. 산 껍질만 벗겨서 아예 강제로 사람을 버렸다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 강제 이주했던 도시가 동네가 바로 거기군요. 그러니까 그 청계천에 살던 청계천, 그런 경기도 광주 하여튼 살던 이런 일대에 데서 살던 그냥 버렸다. 그래서 여기는 30년 이상 거주하신 분 60%가 넘고요. 저를 만나보면 보통 처음에 얘기를 내가 45년 살았는데 이 동네. 근데 처음에 이주가 됐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어떻게 견뎌냈고
했고 어떻게 우리가 민주화를 했고 어떻게 DJ를 당선시켰고 어떻게 노무현을 당선시켰는지를 얘기하는 그런 도시예요. 근데 네. 그건 일정하게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딱 궁합이다. 어. 그래서 11월 19일 날 사무실을 냈어요. 네. 무모한 거죠. 하지만 뭐 1년 5개월 남았는데. 네. 근데 한 달 만인 12월 19일 날 박근혜가 보고를 만든 거죠.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박근혜 예. 정부가 보고를 만들었으면 그걸 제가 TV로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 선거가 잘못된 선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못한다면 전 보궐에 참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거의 마음을 결정하고 주변에 타진을 해봤더니 네. 의원들 대부분이 반대했어요. 나가지 무모하다. 말라. 왜냐하면 인지도 없다. 음. 성남 중원에서 누가 네가 을지로위원회 한 거 아니야. 정말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3만 명을 만나봤는데 네. 내려가서 그 한 사이에 달 벌써 3만 명을 만나셨어요. 한 달 동안 3만 명 정도를 만났어요. 하루에 9시간에 10시간 정도를 돌아다녔으니까. 근데 을지로위원회 하시는 은수미 의원이죠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딱 한 사람. 3만 명 중에. 네. 이야. 우리 당원분들도 저는 아는데 네. 당원분들은 이제 저를 아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을지로위원회는 모르세요.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그래서 100명에 한 명도 저를 못 알아보더라. 아유. 근데 또 알아봐 준 분들이 또 계시죠. 예.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기사분들을 만났는데 네. 그분들이 은수미 의원님 여기가 웬일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그렇게 이제 음. 시작을 하는 곳이니 무모한 거 맞아요. 하지만 제가 성남 중원에 뼈를 묻고 여기서 이기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내려온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약속을 그러니까 보궐 한 1년 정도 그럼 의원직 배지를 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던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깝다고 그리고 총선 때까지 또 간 보자고 그럴 수는 없어서 그냥 도전을 한 거예요. 저는 그게 순리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물론 무모하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순리고 네. 순리는 하늘이 아시겠지? 비겁한 건 못 참아 하여간. 예, 전 그건 안 돼요. 비굴한 건 못 참고 비겁한 건 못 참는. 그건 안 돼요. 네, 그런 의원인 것 같습니다. 그 1987년에 중원에 처음 갔을 때의 인상 그리고 벌써 몇 년이 흐른 겁니까? 30년 정도가 된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좀 비교하면 뭐가 좀 달라졌던가요? 가슴이 좀 아파요. 아,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제가 중원 이제 상가를 다 돌았어요. 껌팔이라고 제가 하는데 그러니까 저녁 한 7시 8시 되면 술집 들어가면 술집에서 술 마시는 손님들도 계시고 그분들한테 다 인사를 하면서 돌아다녔는데요. 가장 가슴 아팠던 게 경기 불황이 여기도 너무 심해요. 경기 불황. 예, 그래서 제가 한 6시 7시쯤 음식점에 들어가면 네, 거기 네.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러니까 그 상가에 술집에 사람이 퇴근 없어서 시간 제일 붐빈 예. 시간인데. 그래서 들어가면 처음에 때리링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어서 오세요. 예, 그러고. 주인들이 손님인 줄 알고 아, 굉장히 반가운 표정으로 딱 돌아보세요. 근데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그 얼굴 표정 있죠. 왜 왔어? 그러니까 그런데 또 의원이라는데 그렇게 중원분들이 착하세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데 그래서 얘기는 들어봐야지. 이제 얘기는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결국 다 얘기를 듣고 나서 저한테 이제 네 하고 그냥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은 뭐 차 마셔라 뭐 힘들겠다 이러다가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뽑아주면 달라지지는 마라. 수없이 봤다. 뽑아주면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더라.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 박근혜 공약이 그렇다. 네. 화장실 공약이다. 뽑아달라고 할 때는 경제민주화 한다고 하고 이렇게 중소 상인들 도와주겠다고 하고 뽑아놨더니 화장실 나와서 달라지는 화장실 공약 이거 저는 안 하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이분들은 그냥 지켜보겠다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술집을 돌고 있으면 술이 약간 취하셨으니까 네. 처음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줌마가 국회의원 맞아? 네. 그때서부터 이제 정치인 다 죽어야 된다서부터 시작해서 정치나 좀 제대로 해. 뭐 너희들 세비 받아서 뭐하냐. 그러니까
아주 생생한 서민들의 목소리. 그러니까 87년도에는 민주화 운동을 네. 하느라고 네. 사실은 격렬하지만 희망적인 목소리를 들었다면 이번에는 매우 생생하고 네. 살갗을 다 보는 것 같은 그렇지만 피가 철철 흐르는 너무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들어요. 바닥의 언어를 다 들으시고 네, 계시는 네. 거예요. 대한민국 밑바닥의 지금 상황이나 네. 처지가 어떤지를 그대로 다 목격하시고 네.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제가 이제 그 과정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훨씬 더 강하게 가지는 거예요. 벌써 콧날이 시큰해지셨어요. 눈물이 찡긋하셔가지고 그 굉장히 공감의 폭이 크신 정치인으로 네.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의원님 제일 처음 인터뷰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2012년 총선 비례대표 발표하고 나서 제가 처음 우리가 맞다. 그 국회 앞마당에서 그 잔디밭에서 기억해요. 추워 죽겠는데 막 사진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인터뷰했잖아요. 그때 제가 저분이 이제 리얼 운동권, 리얼 운동권, 산호맹 흔치 않아요. 그 운동권 용어로 맹. 흔치 않은 이분이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까 이제 궁금해서 그때 인터뷰했던 기억이 이제 다시 나는데 그때 이후로 저는 어쨌든 이제 제3자의 관점으로 정치인들을 보니까요. 이제 실천하는 과정이 틀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국회 안에 오면은 달라지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 시민사회에 계실 때,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이제 사회운동에 적극 결합하실 때 했었던 언어와 행동과 국회 오면 또 전혀 다르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굉장히 권위적이고 뭐 이렇게 변화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좀 겉과 속이 일치하는 정치인이다. 그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일치해서 너무 일치해서 문제가- 사람들이 걱정해. 맞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만 좀 해.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작년 여름이었어요. 세월호 때 네. 세월호 가족들이 농성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렇죠. 그 세월호 가족들이 막 못 들어오고 있을 때 제일 앞서서 문 열어! 왜 약을 못 갖다 주게 하는 거야? 비켜! 저 의원이에요. 거의 그런 버전 있잖아요. 우차사에서 아저씨 저 의원이에요. 막 그런데 출입을 못하게 하는 막 그런 맞아요.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데 너무 들이박아서 사람들이 저러다 저분 쓰러지시겠다 막 했던 걱정 막 이런 게 좀 생각이 나는데요. 자, 성남 중원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사람들한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요. 예, 그리고 성남 중원에서 도대체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거야? 뭐 이 정도. 그러니까 4월 재보선이 있다는 것은 예. 알지만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들이 전혀 잘 알지 못하고 예. 있는 이런 상황인데 당 안에선 좀 어떤가요? 저는 이제 전이 장윤선 기자님 말씀처럼 말씀과 달리 네. 사실은 이게 재보궐이긴 하지만 박근혜 정부를 일정하게 심판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끌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중원이 제대로 준비가 돼서 이기면 서민들이 이기는 거고 그래서 총선과 대선의 길을 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관심을 못 받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리고 당 지도부가 그랬을 리는 전 없다고 보지만 어쨌든 당이 전반적으로 선거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언론에 나오는 거 보세요. 이미 3대0 얘기 나왔고요. 네. 하나라도 건지면 다행이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 나오면 지도부는 화를 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총선의 예선전이에요. 아니 월드컵 예선에서 치고 본선에 어떻게 나갑니까? 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에 분노하고 있잖아요. 제가 연말정산 부동산 3법 네. 담배값 인상에 반대한 유일한 의원이에요. 네. 근데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민들이 분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잘하면 찍어주마. 아니 중원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 네. 그래서 우리 예선 치르고 본선 가고 네. 그래서 최종골 먹자 돼 있는데 아니 언론 보도는 다질 것처럼 혹은 한두 석이라도 건지면 여기에 꼭 중원은 빠져. 예를 들어서 2석 건지면 된다.
보니까 광주하고 또 관악이에요. 네. 중원은 어렵다. 이러고 계속 축소시키고요. 심지어는 제가 직접 들었어요. 보궐은 간이선거라서 보궐 후로 보자. 이 얘기를 제가 직접 듣고 저는 이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이기지 못해요. 네. 기세라는 게 있는 겁니다. 국민의 기세가 너희들 열심히 하면 이기게 해줄게라면 나 이기겠다라고 걸어야죠. 네. 아무도 안 걸어요. 간이 선거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간이역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간이 선거라는 말이 떠돌아다녀요. 아, 당내에서. 당내에서요. 예,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저는 저 생각이 반대잖아요. 제가 뭐뭐 할지 모르지만 의원직까지 던지고 중원에 나서겠다라고 했을 때는 고민이 있어요. 네. 아니 비례라는 걸 국민이 뽑아주고 그다음에 당이 뽑아준 건데 이 비례를 던져야 돼? 이런 고민을 왜 안 하겠습니까? 네. 하지만 역으로 내가 비례로서 이걸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이번 보궐에서 이기면 네. 그러면 이 당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이 정도의 기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음. 당과 협의하면서 보궐에 나가겠다라고 이런 결심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레이스를 뛰려는 사람은 근데 감독이나 심판이 이거 질 거야. 이래버리면 어떻게 선수가 뛰냐고요. 당 지도부가 미리 그걸 정해서 성남 중원은 이기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도 좀 놀랍네요. 저는 그렇다고 추정을 해요. 아, 예, 추정을.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와요. 네. 근데 여론조사라는 건 언제나 흐름을 보는 거고 추세를 보는 거잖아요. 네네. 바뀌고 있거든요. 제가 11월인가 12월 달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 새누리당 지지율 50, 네. 우리 당 지지율 25 나왔어요. 음. 지금은 안 그래요. 네.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불과 한 3개월 만에. 그러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변화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용솟음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자기를 거는 게 정말 당과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바뀌는 걸 봐야 되는데. 근데 왜 그 당 지도부가 성남 중원에 대해서는 이제 간이 선거라는 말이 이렇게 떠돌면서 중원은 어렵다라는 얘기를 흘릴까요? 모르겠어요. 네. 전 그건 정말 진심으로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다. 네. 네. 장윤선의 팟짱. 자, 한번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번 선거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그렇죠. 보궐선거입니다. 사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김미희 의원이 또 재도전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예. 지역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이거 사실 민주주의와 관련된 요소인데 당시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이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 있는 태도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거든요. 자, 우선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선거 보궐을 어떻게 치를까 하는 문제하고 네. 그다음에 그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한 문제는 전 좀 달리 봐야 된다고 구분해서 봐야 생각해요. 된다. 예. 네. 만약 이걸 연결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예전 같았으면 선거 보이콧을 하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저는 그건 국민 정서에 전혀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정당 해산 심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저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이 선거에 참여할 건가 말 건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네. 박근혜 정부 역주행이잖아요. 네. 박근혜 정부가 서민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서도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역주행을 한 결과 만들어진 보궐선거라고 만약 판단을 한다면 그 역주행을 어떻게 막을 건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요. 저는 보궐에 참여해서 그 역주행을 막겠다. 이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과 예를 들어서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해서 뭐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평은
전 좀 다른 문제다. 네. 이렇게 생각해요. 네,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되고 정당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는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그만큼 위험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네. 그다음에 김희수 대법관이 음, 그 소수견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민주주의는 네. 아주 다양한 음, 여러 가지 물고기들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그런 다양한 곳이다. 다양한 바다 같은 곳이다. 저는 한국어 민주주의, 한국어 국민을 믿어요. 네. 근데 이런 것을 정권의 잣대로 전 쟁거라고 봐요.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청와대 네. 비서실 문제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쟁점을 죽이기 위해서 지나치게 실제로 그렇게 과도하게 됐죠. 네. 그리고 법상 그래요. 이것을 1년 임기가 남지 않았 지금 뭐죠? 그러니까 1년 이상 임기가 남아 있어요. 남아있을 때 해버려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1년 만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만 늦췄더라도 사실 이런 비용 안 들어요. 그리고 지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을 하면서 총선을 준비할 수 있죠. 네. 정말 그것이 해산 판결이 어떤 것이었는지 지역에서도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김미 후보를 찍은 분들이세요. 네. 그럼 중원분들은 뭡니까? 그러면 중원분들을 도대체 뭘로 마녀 사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찍으셨어요. 네. 그럼 그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와글와글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보궐 네. 이러면 전 중원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참 가슴 아프고 억울하고 불쾌할 것 기막히고 아니 불쾌하고 이 얘기를 다 저한테 하세요. 제가 그 중원을 돌아다녔을 때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온갖 얘기가 다 나와요. 네. 그 정당 해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이게 진짜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고 국민의 그렇죠. 선택을 무시하고 무엇보다 법에 없는데 네. 의원직 박탈을 한다는 것조차도 지금 뭐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될지 결론을 좀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어찌됐든 그와 별개로 선거 참여 여부는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이제 참여해서 도전해서 싸우겠다. 네, 저는 박근혜의 역주행을 그 맞겠다. 민주주의 후퇴를 저는 보궐에 참여해서 싸워서 이기는 게 네. 저는 그냥 싸우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이겨야지 박근혜의 역주행을 막습니다. 네. 이기지 못하고 그냥 싸우기만 하면 결과가 뭐예요? 그래서 새누리당 후보가 되면 결국 역주행을 이번에는 못 막는 거죠. 역주행을 좀 오히려 방조하는 게 아니냐. 그럼요. 역주행을 막기 위해서는 도전해서 적극적으로 급한 안에서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작년 11월에 그 새정치민주연합 성남중원 지역위원장 경선이 있었지 네네. 않습니까? 여기서 졌어요. 네. 왜 졌어요? 11월 19일 날 사무실 열고요. 네. 11월 27일 날 경선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일주일을 했고요. 네. 그것도 권리당원만으로 경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당원들을 한 명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기존 지역위원장은 네. 당원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거기서 경선에서 6대 4로 졌으면 저는 이긴 거라고 생각해요. 6대 4로 지셨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거기 아무런 권리당원이 몇 명이에요? 1650명 정도로 1650명. 했던 걸로 중원 기억해요. 전체 인구는 몇 명이에요? 27만 명이고요. 유권자가 21만 명이에요. 유권자가 21만 명. 예, 예. 21만 명 중에 만 1605. 만이 아니라 1000. 예. 죄송해요. 예. 21만이라 그래서 아. 만인 줄 알았어. 새정치민주연합 당원 진짜 소수네. 그래도 많은 당원이라고 그러시던데 어쨌든 1650명을 가지고 ARS 투표를 한 결과 제가 6대 4로 졌지만 네. 제가 이 40% 때문에 제가 되게 놀랐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변화의 욕구가 있다.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네. 앞으로 1년 이상 더 노력을 하면 정말 총선에서는 제대로 해볼 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경선도 네네. 딱
한 분 빼놓고 의원들이 다 반대했어요. 제가 의원님은 왜 이렇게 남들이 반대하는 무모한 도전을 하세요? 경선에 참여할까요라고 했을 때 대부분 아니 친다. 네. 당연한 거 아니냐. 권리당원 권선인데.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총선이 한 1년 이상 남았고 인사는 드려야지. 네. 그걸 또 어떻게 비겁하게 도망을 가. 그거로 또 못 봐. 그래가지고 했는데 세상에 6대 산이 저로서는요. 무슨 하늘에서 복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팔짝팔짝 뛰었다니까요. 아니 근데 저는 의원님한테 애정을 갖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동료 의원들이 있잖아요. 네. 못 보겠다는 거예요. 가슴 아파서. 저자는 왜 저러는 거야. 그냥 좀 우리랑 같이 이렇게 가지. 근데 그 꼴을 못 봐. 그래서 저분이 좀 과거에 좀 과격한 운동을 하서 그거 뭐야? 아니 결과적으로 그런 성격이 있는 건 이제 알았어요. 예. 제가 별로 계산을 잘 안 하고 이게 그러니까 앞뒤를 별로 안 재. 예, 정의롭다고 생각하면 한다. 그리고 지면 내 책임이다. 이건 굉장히 확실한 것 같아요. 그거는 노무현 정신 아닙니까? 그게 노무현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남에서 이제 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왜소하고 네. 작고 여리여리해 보이는데 참 용감함 하나는 정말 노무현하고 닮았다. 이런 얘기를 간혹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단하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위원장, 현역 지역위원장도 아니시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은 치열한 경선을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거기 무려 4분의 예비 후보가 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비 후보를 통해서 이제 경선을 이번 주에 치르게 되는 건가요? 14일이요. 14일이요. 그러면 경선을 통해서 경선에 탈락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그렇죠. 그럼 어떡하죠? 아니 근데 그것 때문에도 제가 사실은 당에 공정한 경선을 요구를 했어요. 이제 공정한 경선이라는 게 뭐냐면 워낙 우리 당의 정신이 이 당직은 당원에게, 네. 공직은 국민에게예요. 그래서 당원 당규에 5대5로 돼 있어요. 네. 권리당원 5, 네. 5 이하. 음. 그다음에 여론조사는 50% 이상. 네. 그러면 적어도 공직은 국민에게의 정신에 입각해 보면 6대 4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여론조사가 한 60%, 네. 권리당원은 한 40% 정도가 전 적정하다고 본다라고 의견을 드렸으나 네. 5대 5. 그것도 좋아요. 네. 짤 없이 네, 자, 어디로? 5대 5.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부탁을 한 게 제가 사무실은 11월 19일 날 냈지만 보궐이 12월 19일 날 결정이 됐고요. 네. 개소식을 1월 9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사실은 움직인 건 1월이에요. 네. 거기다가 당원 배가 운동도 하라고 그렇게 당에서 그러셨기 때문에 네. 이걸 결정하시는 뭐 선관위나 등등에 뭐라고 부탁을 드렸냐면 당원 이 시점을 확대를 해달라. 1, 2월 적어도 정 안 되면 이 입할 전당대회까지 전까지 가입한 당원들은 인정을 좀 해달라. 그래야지만 내가 네. 혹은 나 같은 후보가 지역에서 움직인 성과가 반영이 되는 거 아니냐. 얄짤없어요 이것도. 2월 28을 기점으로 해서 6개월 전. 그러니까 8월 27일이죠. 작년 8월 27일까지 3번 당비 낸 사람으로 네. 권리당원을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기존 내 활동하신 분이 네. 무조건 유리하죠. 그렇게 권리당원을 규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또 세 번째로 제가 부탁을 한 게 그러면 ARS하고 현장 투표를 섞어달라. 그게 네.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도 100% 현장 투표. 이러면 어떻게 돼요? 불리하시네. 아니 동원 선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불리한 것뿐만이 아니라 네. 이건 다른 후보들도 비슷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지역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요구한 게 있어요. 3월 14일 날은 권리당원 투표일인데요. 네. 투표 시간을 2시에서 6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 당원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직접 당원들하고 다 전화를 하고 있거든요.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당은 부자당인가 봐요. 저는요 주 5일 근무 못 합니다. 그 시간이면 직장에 있어요. 네. 그 얘기를 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제 오늘 마지막으로 토요일 오후 2시. 예, 토요일 오후 2시에서 8시까지로 해주든가 주 5일 근무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서 정 안 되면 12시라도 해주든가 점심시간이라도 껴주든가 아니 한 명의 당원이라도 더 와서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당원들이 직접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진짜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늘 새누리당에 요구하고 정부에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투표 시간 늘려달라. 선거법 개정 요구 중에 하나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 개 가운데 하나가 투표 시간 연장. 이것은 국민적 요구이기도 한데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선거에서는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어. 그래서 요구는 했어요. 아직 답변은 못 들었고요. 당 선관위에서. 예, 선관위에 제가 어제 좀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가 안 돼서 네. 오늘 오전에 급히 몇 분 의원들께 제가 다른 것은 다 어쩔 수가 없으니 네. 그러니까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으나 네. 나는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그건 당 지도부의 결정이 난 받겠습니다. 네, 따르겠다. 마지막으로 당원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은 해주십시오. 2시에서 8시는 해줘야죠. 도대체 이 서민들 우리나라에서 주 5일 근무 제대로 하는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하는 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당원들의 상당수가 서민들입니다. 네. 못하신대요. 제가 직접 들었고. 못하겠다는 입장이 당 공식 입장입니까? 아니. 어. 그러니까 이 관계자. 투표를 못하겠다고 하니 투표를. 예. 투표를 못하겠다고 하니 그 의견은 전달을 했어요. 그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당원들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고 토요일 날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투표 시간 연장 당연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조차 못한다고 한다면 당내 선거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한다고 설마 하면 못한다고 하겠어요. 저는 그건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요? 2시간 정도는 연장 충분히 해줄 수 있다. 네. 8시가 아니라 밤 12시까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사실 그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 선관위 사무 때문에 그런 거죠? 당 선거 사무 모르겠어요. 제가 때문에. 제가 정말 초짜 의원이더라고요. 제가 재선거를 처음 하잖아요. 네. 그러네요. 아주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고 있긴 한데 왜 이러는지를 정확하게는 저희가 모르겠어요. 그걸 따질 중앙당 시간도 선거 없고. 사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확대해 줄 것을 요구를 했고 그리고 권리당원 현장투표 참여율이 20%가 안 돼요. 보통. 네. 그러니까 ARS라도 섞어주면 현장투표 먼저 하고 네. 그리고 안 되는 분들은 ARS로 돌려주면 네. 한 반 정도는 참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적어도 자기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권리당원 20%안 되는 현장투표 가지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섞어서 후보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참 이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여러 문제점들을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제1야당으로서 좀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런 당내 민주주의부터 좀 그 실천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 당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장윤선의 팟짱.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좀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로 뽑아줬으니까 비례대표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지역구를 선정해서 지역에 가서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중간에 때려치고 해야 되느냐. 그거 박근혜 때문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저도 11월 19일 날 지역 사무실을 냈을 때는 내년 총선을 생각하죠. 그래서 천천히 그리고 인사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선거 때 돼서 낙하산으로 꽂히는 거 싫었단 말입니다. 그럴 자신도 없고요. 그래서 낙하산으로 꽂히기 싫었다. 예. 저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네. 그건 안 맞다고 생각해요.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한 1년 5개월 어렵긴 하지만 내가 잠 좀 줄이면 되지. 지금 5시간 자는 거 4시간으로 줄여서
지역에서 살면서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궐이 터졌단 말입니다. 보궐이 정말 당 지도부 생각처럼 간이 선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제가 피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총선과 대선을 여는 네. 그것도 서민이 네. 여는 굉장히 중요한 예선전이다. 그리고 박근혜의 역주행을 막는 선거다. 박근혜 정부 때문에 만들어진 보궐에서 우리가 이겨야지만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아니 전당대회도 이기는 정당으로 된 거 아니에요. 이기는 네. 정당을 만들겠다는 지도부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네. 그러니 당연히 그건 비례로서 최대의 기여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 당이 나한테 무엇을 해줄까 이걸 생각하기 전에 네, 이제는 당원으로서 의원으로서 당 지도부로서 당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때라고 봐요. 그러면 해법의 길은 열린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봐요. 네. 아니 비례의원 1년이 왜 안 아깝겠습니까? 네. 다들 그걸 물어보세요. 중원에서. 왜 그만둬요? 지금도 의원인데 왜 1년짜리 선거에? 아니 4월에 하고 내년 4월에 또 해야 되잖아요. 돈도 2배로 들어요. 네.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후보자들도 돈이 들어요. 난리가 나요. 합법적인 선거 자금만 해도. 그래서 제가 대출 다 깼잖아요. 아니 저금 다 깼잖아요. 적금 다 깨고. 적금 다 깨고 네. 대출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아깝겠습니까? 아까워요. 네. 이번 해서 1년짜리 얻어봤자 다음 선거가 또 보장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심지어는 지금 저처럼 경선을 고민해야 돼요. 이 불리한 룰 속에서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제가 왜 하겠습니까? 이겨야 돼서 하는 거예요. 나라와 국민이 이겨야 돼요. 저는 이 상황 그대로 가면 망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중원분들이 나라 망하지 않을까요? 정말 이렇게 없어도 이런 경기는 처음 봤대요. 30년 장사하신 분이 IMF 때보다 더 힘들다. 제가 그런 걸 그래서 물어봐요. IMF 때보다는 낫죠. 이 사람 의원이라서 세상을 모르네. IMF 때는 그래도 되는 곳은 됐대요. 네. 지금 죄도 안 됐대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의원님께서는 노동정책 전문가시기도 하고 또 경제 전문가시기도 하셔서 좀 이 그 체간에서의 전문성과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전문성, 물론 이제 을지로위원회 하시면서 노동 현장 다니면서 얼마나 척박한가 몸소 느끼셨겠지만 또 지역구에 가서 실제 상황을 보면 더 그 팍팍한 살림살이를 보시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지역구 국회의원이 만약에 된다면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싶으신가요? 기존에 해오셨던 전문성과 좀 다른 차원에서 더 하고 싶은 영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정말 지역에서 소통 시스템 직접적으로 닿는 소통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선 제 1순위다. 국민의 정치를 위해서. 예. 그러니까 참여하게 해야 돼요. 정말 부글부글 끓으세요. 네. 실제로 제가 지역에 내려가서 민원을 좀 해결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오는 407번 버스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성남 중원을 돌아서 나가는데 이게 2월 2일자로 폐지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어머,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 노선이 너무 길고 뭐 뭐 이런. 하여튼 여러 가지. 네. 근데 이 차만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분 정도 됩니까?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그리고 그런 가구들이 몇천 세대가 있는 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아파트에서 그 단지에서 주민자치 회의가 열리니 거기에 참여를 해서 네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407번 버스. 네, 407번 버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주민들이 요구를 하셨어요. 3가지를 좀 해달라. 첫 번째, 대체 노선이 생길 때까지 연장을 해달라. 아. 이게 첫 번째 요구였고요. 두 번째, 407번 버스가 그대로 다닐 수는 없냐. 네, 세 번째, 성남 버스가 그러면 다녀오면 안 되냐? 예, 저쪽으로 그러니까 서울로 들어가면 안 되냐. 이 3가지를 해결을 해! 라고 그러니까
답안이 거의 있는 네. 거예요. 해결했어요. 근데 아. 첫 번째만 해결했습니다. 네. 그래서 2월 2일 날 폐지될 걸 3월 2일 날로 하고 예. 성남시하고 서울시가 협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대체 노선은 만들어졌어요. 아. 그래서 그건 됐고요. 네. 그다음에 407번 버스가 계속 돌아다니는 건 못 하겠대요. 버스 회사 측에서 그건 그게 저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수익이 안 맞아서 못 수익뿐만 하겠다는 거죠. 아니라 제도가 다른 면도 있어요. 아. 준공영제. 그러니까 성남 버스 공영제. 그렇죠. 그러니까 성남 버스가 서울로 못 가는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아. 그래서 서울시 측의 답변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이 접경 네. 지대를 다 이렇게 대체 노선으로 바꾸려고 그런대요. 음. 이게 그러니까 버스 공영제라는 네, 네. 제도가 서울시만 있고 경기도 쪽에는 없으니까 아. 비용이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 이런 공영제 같은 경우가 네. 경기도까지 확장이 된다면 이건 가능해요. 전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출퇴근을 워낙 많이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 경기도에서 출퇴근하시는 그 직장인들이 팟캐스트를 많이 들으십니다. 아, 그러세요? 네, 버스로 한꺼번에 가야 계속 네. 끊김없이 들으실 수 네.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사무실 열어놓고 네. 지역을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면 올라와요. 올라오고 주민자치회에서 이미 대안도 만들어놨어. 그래서 네.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한 번은 찾아가서 요구안을 들었고 네. 두 번째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러 갔고 거기서 다시 의견 듣고 그러니까 즉 소통을 하면 네. 웬만한 것은 현장에서 정책적 대안이 나오고 아, 현장에서 정책 대안이 그렇죠. 나온다. 나오고 네. 네. 참여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참여를 하면 웬만한 정책 대안은 나오고 거기서 이견이나 서로 다른 의견이라든가 네. 혹은 뭐 제도로 갈 건 제도로 가고 법으로 갈 건 법으로 가고 그다음에 뭐 성남시 뭐 행정부 간 지역 그러니까 정부 간 네네. 지방 정부 간 조율해야 될 건 조율을 하는 요런 걸 제가 우선 하면 되겠구나. 이게 첫 번째예요. 네. 그래서 이걸 좀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상가, 자영업, 뭐 하청 이런 분들을 쭉 돌아다녀 전문가시잖아요. 보니까 직접 찾아와서 의원이 이렇게 네. 명함을 준 적이 없대요. 어, 그러니까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을 다 만나게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꼭 물어봐요. 됐어요. 알바생들. 예, 5,580원 받습니까? 그러면 그걸 알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올해 시급 최저 시급이 5,580원이라는 거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받으세요? 그럼 받는다 안 받는다 대답해요. 그리고 그러면 혹시 이 3개월이라고 해가지고 이 뭐지 돈 덜 주는 거 예, 예. 그거 뭐라 그러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쨌든 그거가 부당행위거든요. 그런 거 혹시 부당노동행위. 예, 예. 그래서 그런 거 혹시 당했나요? 그럼 그것도 알아요. 위법인 거 아시죠? 네. 근데 왜 가만히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요예요. 그래서 그때 명함을 드려요. 은수미 이러면서 혹시나 뭐 필요한거나 질의할 게 있으면 전화를 달라. 혹은 우리 사무실 번호가 이렇다. 그럼 연락이 와요. 네. 그래서 제가 자영업과 뭐 청년 알바하고 하청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말 을지로위원회를 네. 만들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지고 중원을 바꿔나가는 이런 걸 해야 된다. 요게 이제 저희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지금 중원은 강남이나 이런 데 다 재개발해서 돈 벌었어요. 네네. 여기는 재개발하면 다 쫓겨나요. 왜 그런가요? 분담금 이제는 아파트 시세도 없고요. 분담금 그러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지난번에 40명 정도 되는 어르신들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네. 사정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이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어. 거기에 방을 다 칸칸이 세를 놨어요. 네. 그래서 월세방. 월세라도 받아서 조금씩 해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재개발을 한댄다. 그런데 재개발 부담금이 막 1억 5천 이러고 거의 세도 못 나. 그러면 나는 쫓겨난다. 그래서 제 정착률이 15% 20%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 정비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심지어는 낡은 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 이게 박정희 정부가 만들어낸 거예요. 어찌나 도시를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강제로 이주시켜놨는지 네. 어떤 분이 유모차를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길을 가봤어요. 네. 유모차 못 끌고 다닙니다. 왜 그런가요? 너무 좁아서요. 도로가. 간신히 차만 왔다 갔다 하는데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는 예, 인도가 없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예, 그다음에 또 어떤 엄마는 아이들한테 자전거를 사준 거예요. 거기 탄천이 되게 가까워요. 네네. 분당에선 탄천이 그냥 가잖아요. 그렇죠. 저도 자전거 좋아해요. 네. 자전거 하루에 한 100km씩 타고 그래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나갈 수가 없어요. 탄천까지. 아이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네. 다른 아이들은 다 자전거를 타는데 그러니까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생태 중심적으로 도시를 바꿔야 되지만 네. 과거의 토목 음. 개발 이걸로 바꾸면 주민들이 쫓겨나요.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 재개발을 반대하세요. 네. 근데 문제는 어떤 갈등이 있냐면 서울이나 그러니까 중원이 아닌 분들이 사둔 거예요. 어떠신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보통 투기용으로. 예, 주민조합 총회를 하면 6대4 정도. 네. 40%가 외지인이고 60%가 현지인이에요. 저 동네 이제 낡아서 재개발될 거야 해서 네. 서울이나 분당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재개발에 찬성을 하는 하고. 것이고 원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네. 이런 상황인 거네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찬성파 반대파가 다 찾아오시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거 해결을 해야죠. 저는 주민들이 특히 서민들이 서민 우선 정책이 필요하고요. 네. 서민들이 중심이 돼서 도시 환경 정비를 할 수 있는 저는 정책 안을 찾아내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이게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도 매우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시간은 걸리지만 가능하다.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대책위원회 꾸리고 하나하나 같이 해나가는 거죠. 사실은 중원이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예요. 네. 그냥 산 껍데기 벗겨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이주를 시켰어. 처음에 천막부터 시작을 하셨대요. 그래서 집 짓고 이렇게 된 거라고. 네. 그래서 중원을 만드셨어요. 네. 제2의 중원을 다시 만들면 돼요. 자,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남 중원에 정말 할 일이 많구나. 네, 뭐 네. 이런저런 그 인간의 얼굴을 한 개발. 네.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생태와 환경 그리고 이 사람이 그 특히 이제 서민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우선 그 새누리당 후보가 세다라고 소문이 네. 난 동네예요. 네, 네. 근데 정말 셉니까? 세요. 그냥 단순 여론 수치로는 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마지막까지 김상곤 후보를 아마 고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경선이라도 빨리 결정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후보 등록 경선 후보 등록을 했던 날까지 조중동 일부 기자님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네. 특히 아침 7시 40분에 받은 전화는 잊지도 못해. 그러면서 당에서 김상곤 후보를 만났단다. 그걸 왜 그렇게 또 늦게 조중동 기자한테 알려주셨는지. 네. 그게 3월이었어요. 3월 초.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지금 3월 초인데. 그러면서 거의 이제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좀 화 좀 내라.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 문제 있잖아. 제가 그래서 저는 모르는 사실이라서 당에게 확인을 하겠습니다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확인을 했고 사실임도 알았고 그래서 네.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답변하겠다 그랬거든요. 이미 2월 달에 만난 거고요. 이미 지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은 이기기 위해서 전략 카드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당이 마지막으로 2월 말에 한 조사가 있습니다. 2월 27일인가 8일에 한 조사에 4인 경선 후보 중 1명은 빼고 네. 3명하고 김상곤 후보를 조사를 했어요. 당내 조사로. 네. 근데 적합도 조사에서 제가 김상곤 후보보다 1%가 많았다는 우세한- 얘기들이 하여튼 그런 돌았어요. 얘기들이 네. 제가 11월인가 12월 조사에서는 김상곤 후보님하고 한 5, 6% 이상 격차가 있었는데 따라온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걸 보고 좀 정리를 이제 해달라. 네. 거의 양강 구도로 드러났었어요. 그 조사가. 그래서 저는 사실 양강 구도로 정리해서 경선을 치르게 하실 줄 알았어요. 네.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김상곤 후유증은 계속 남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당 내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머지 후보들은 죄다 약체 후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남 중원의 시민들은 뭔가 조사를 받았어. 그러니까 연락을 해오세요. 네네. 아니 2월 말 3월 초인데 김상곤 이름을 놓고 조사를 해요 당에서. 그러면 저 같은 사람 제가 지금 김상곤하고 격차가 없는데 네네. 전 약체 후보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정리 못하고 지금 3월 14일 경선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경선이 코앞에 닥친 이런 상황인데요. 여하튼 지금까지 무모한 도전, 이 도전이 성공하기 위한 필승 카드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방송 이제 막 거의 1시간 다 돼 가서 네네.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점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저는 중원은 이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11월, 12월에 갔을 때 차갑고 얼음처럼 굳어있던 중원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공천만 받으십시오. 공천만 결정이 되면 중원은 뭉칠 겁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가 선거에서 승리할 준비는 돼 있는 겁니까? 혹은 당신은 이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세요 이제. 중원은 바뀌었습니다. 중원은 이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게 데이터로도 드러납니다. 우리 이깁시다. 이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서 이기고 총선과 대선까지도 그냥 쭉 가자고요. 1년 남은 거예요. 전 충분히 우린 이겨요. 왜냐하면 중원 시민들하고 국민이 바라고요. 이게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정말 애국하기 위해서 이깁시다. 네. 자, 사실상 내년에 있을 그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의원님은 미리 선거를 한번 치른다. 치르는 거죠.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무모한 도전 기자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무모한 도전에서 꼭 성공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동 중인 핵발전소 숫자가 23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의 위험성을 깨달았지만 우리에게 다른 대안은 있는 걸까요? 방사능은 관리만 잘하면 과연 안전할까요? 탈바꿈은 방사능이란 무엇인지, 탈핵을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오마이북 신간 탈바꿈.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